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 신동호라고 합니다. 수많은 가사, 이혼 사건, 그리고 상속 사건 2,000건 이상 해결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법률 상식이든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건 이상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해결하신 게 2,000건이면 상담 오는 건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한 100에서 200건 정도는 하죠. 사건 수임을요. 와,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는 듣는데 저는 미혼이니까 그게 와닿진 않아요. 이혼한 사람도 좀 보기 힘들고 제 주변에는. 네. 근데 이혼이 진짜 그렇게 많이 하나요? 사람들이?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요새는 1년에 결혼 건수가 20만 건 좀 초반 네.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혼은 1년에 10만 건 정도 한 10년 이상 이혼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결혼이 20만 건, 근데 이혼이 10만 건. 이 상태가 쭉 가면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심각하죠. 제가 불륜 관련해서 인터뷰를 되게 네. 많이 했었거든요. 유책사유에 대해서 불륜 쪽으로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많이 상담을 하시니까 유책사유가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법상으로는 민법 840조에서 1호부터 6호까지의 이혼 사유가 있거든요. 네. 1호는 부정행위, 2호는 악의의 유기, 네. 방치해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호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 다음에 이제 4호는 나의 직계 존속이,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 다음에 5호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별로 없는 일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6호는 기타 혼인이 유지되기 힘든 사유가 있을 때. 네. 이렇게 6호까지 법상으로는 써놨어요. 와, 그러면 상담 오시는 실제적으로 데이터에서는 예. 그 각 조항에 따라 어느 게 제일 많아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죠. 폭행이나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싸우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양가의 가족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죠. 만약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한쪽이 극심하게 잘못한 경우, 예를 들어 뭐 바람을 폈다던가 네. 폭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유책 배우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잘못이 있는 쪽한테 재산 분할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좀 어때요? 일단 이제 모든 이혼 사건에서 한쪽이 100% 악인이고 나쁘다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부부 관계를 사실은 변호사나 또 판사님은 모르잖아요. 같이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판결문에서는 나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높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의 액수 자체가 그 사람의 재산 상황 이런 것들까지 보고서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평균적으로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위자료를 인용해 줘. 이렇기 때문에 적게는 뭐 1,000만 원, 5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많게는 뭐 3,000만 원, 5,000만 원의 위자료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을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재산 분할에서 그 나쁜 배우자를 징벌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재산 분할은 판단할 때 기여도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의 뭐 형성 과정, 뭐 이제까지의 과정 여러 가지 전체를 감안해서 몇 대 몇으로 한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영향을 미치려면 좋은 쪽,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의 변호사님이 재산 분할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어필을 해야죠. 그래야 판사님도 보고서 아 이거는 이 정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너 재산 분할을 많이 줘야 돼. 이렇게 판결문에 쓰지는 않아요. 다만 가만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어필하느냐.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재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잘 살다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재산 분할이 기점이 되는 내 재산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재산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좀 그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형성된 재산 그거는 이제 부부 공동재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해서 생긴 재산은. 근데 이제 누군가는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또 혼인생활 중에 누구한테 상속받을 수도 있고 증여받을 수도 있고 어떤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형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혼인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여기는 애당초 한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었어. 그럼 그걸 이쪽에서는 그거 분할해 주세요. 그것도 넣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
이거는 2억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야 이거는 특유재산인데 이걸 왜 분할해?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것 자체를 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에 빼버릴지 아니면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간의 혼인으로 파탄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둘 사이에 또 자녀도 있어. 그런 경우에 또 넣기도 해요. 다만 이제 넣는다 하더라도 기여도에서 몇 프로를 할 거냐, 어느 정도를 분할할지는 고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혼 소송 얘기 들으니까 결혼이 점점 하기 싫어지긴 해요. 솔직히 저는 미혼이어서. 근데 이제 이런 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혹시나 해서 이혼, 재산 분할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에서는 뭐 혼전계약서 쓰잖아요. 네. 배우들 보면 조항을 뭐 어떻게 하면 얼마 주고 써놓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주마다만 법률이 다 다를 텐데 그거는 미국 법상으로 그걸 유효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 효력이 없어요. 아, 써도요? 써도 효력이 없어요. 아, 필요 없네. 혼인 중에 써도 효력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혼이 대두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미리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혼전계약서를 썼다 전혀 유효하지 않고요. 그리고 혼인 중에도 내가 뭐 잘못하면 뭐 얼마 줄게 재산분할 어떻게 할게 효력 없어요. 저는 예전에 탐정 인터뷰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증거라고 하면 개인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탐정들이 채증해준 그 증거를 가지고 보통 이제 이혼 준비가 되신 분들은 다 증거를 갖고 오죠. 요즘에는 다 요즘에 좀 그런 빠삭하니까. 많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탐정분들이 사진을 찍고 뭐 했어. 그러면 그걸로 이제 증거를 내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에서 또는 그 부정행위 상대방을 한 그 위자료 청구에서는 그 증거들이 사실상 불법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은 받아요. 다만 이제 그걸 원고가 탐정을 고용해서 취득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개인이 한 것처럼. 그렇죠. 이제 뭐 따라가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탐정을 고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형사 고소를 당해서 그건 따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혼 관련 재산 분할은 내가 이제 같이 살았던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둘 다 상처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간에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되게 예민한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현명한 대응을 잘 하시겠지만 그럼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는 없죠. 그 사건을. 일이 힘들어서 변호사 일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아직 없고요. 다만 이제 변호사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혈기도 왕성하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경험이 생기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의뢰인은 변호사를 의뢰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사건을 진행하다가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 그럼 변호사 사임을 할 수 있고 또 의뢰인이 변호사가 싫다라고 근데 사임을 안 해. 그러면 법원에 해임계를 낼 수 있어요. 그럼 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저희 협력사인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정당은 현금지원금을 당일에 입금해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2만 원대에 개통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그럼 여러 사례 중에 변호사님이 이건 마음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원래는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안 받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수임료 부분은 되게 경제적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뭐 이 사건은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임료를 안 받거나 아주 조금 받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사건들도 꽤 되죠. 근데 그 과정이 무료로 하기엔 너무 빡세지 않아요? 변호사의 이제 일로서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문제가 내가 능력 발휘를 해서 우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고 그로 인해서 의뢰인이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잘 되면 당연히 경쟁 수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너무 힘든 분들한테 제 마음이 동할 때는 뭐 그렇게 한 거겠죠.